연봉 1억 5천만 원의 아내, 시어머니에게 전업주부가 되라는 강요를 받다. 나는 이서연. 연봉 1억 5천만 원으로 이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했다.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집에서 남편 내조하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서 그녀는 이 집안의 경제적 기둥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모양이다. 나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시아버님 병원비가 들어있는 은행 카드를 천천히 거두었다. 어머니, 그럼 아버님 병원비는 이제 어머니께서 부담해 주셔야겠네요. 랭이, 내 이름은 이서연, 올해 29살이다. 태아그룹 마케팅팀 부장으로 연봉은 1억 5천만 원이다. 남편 박준우는 대학 동기로 현재 한 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월급은 300만 원 남짓, 안정적이지만 수입은 많지 않다. 우리는 결혼 3년 차에 2살 배기 아들 민준이가 있다. 평일에는 베이비시터가 민준이를 돌보고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가끔 와서 감독하곤 한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삶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서울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수입도 넉넉하며 아이는 건강하고 활발하다. 하지만 이 평온한 수면 아래 거센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은 나만 아는 비밀이다. 모든 갈등의 근원은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다. 그녀는 여자는 집에서 남편 내조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굳게 믿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전형적인 분이다. 내 수입이 아들보다 5배 가까이 많아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나는 여전히 집안일은 뒷전이고 밖으로만 놔도는 못마땅한 며느리일 뿐이다. 오늘 마침 시아버님 박진철의 67세 생신이라 우리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식당 룸을 예약해 생신 잔치를 열었다. 박씨 집안의 온갖 친척들이 모여 분위기는 매우 떠들썩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음식이 어느 정도 나온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젓가락으로 접시를 톡톡 쳤다. 룸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그녀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나를 향해 있었다. 세아가, 우리 민준이도 벌써 2살인데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할 때잖니.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마음이 철렁했다. 어머니, 저도 잘 알아요. 퇴근 후나 주말에는 최대한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내 말을 잘랐다. 그게 어떻게 갔니? 아이의 성장은 한 번뿐이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너처럼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 애가 베이비시터랑 더 친하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테이블에 둘러앉은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시선은 나와 시어머니 사이를 오갔다. 준우가 테이블 아래로 내 다리를 살짝 건드리며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요즘 직장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요. 제 일이 좀 바쁜 편이에요. 바빠?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 날카로운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바쁠 게 뭐가 있어? 여자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에 쓴다고. 우리 박씨 집안은 돈 버는 기계를 며느리로 들인 게 아니야. 남편 잘 챙기고 아이 잘 키우라고 며느리로 들인 거지.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아팠다. 내가 버는 돈이 의미가 없다고? 지금 살고 있는 잠실의 이 대형 아파트, 계약금은 나 혼자 냈다. 매달 300만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대부분 내가 감당하고 있다. 준우가 타고 다니는 7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다. 오늘 이 비싼 생신 잔치 비용까지도 내가 미리 결제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버는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내가 말이 없자 시어머니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다. 그녀는 주위 친척들을 둘러보며 지지를 구하는 듯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여자는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죠. 서연아, 내 말 들어.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민준이 키우는 데만 신경 써. 준우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우리 세 식구 생활비 정도는 충분하고 우리 노부부가 좀 보태주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퇴사.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다. 그녀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내가 7년 동안 쏟아부은 커리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연봉 1억 5천만 원의 직장을 포기하고 월급 300만 원의 남편에게 손을 벌리고 그들의 푼돈 지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되면 나는 완전히 이 집의 부속품으로 전락하여 하루 종일 부엌과 아이 주변을 맴돌며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될 것이다. 컵을 쥔 내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기 소리만큼이나 약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서연이 일도 꽤 괜찮은 편이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자 준우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더 이상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내가 평생을 맡긴 이 남자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또다시 회피를 선택했다. 엄청난 서러움과 분노가 해일처럼 나를 덮쳤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울거나 소란을 피워 그녀가 비웃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완전히 제압했다고 생각했는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최종 통보를 내렸다. 이 문제는 이렇게 결정하자. 서연아, 너는 집에 가서 바로 사직서 쓰고 이제부터 요리랑 육아나 제대로 배워. 그게 바로 여자가 살아야 할 모습이야. 나는 그녀의 그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과 주위 친척들의 동정하거나 구경하는 듯한 시선, 그리고 아무 말 없는 남편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차가운 결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랐다. 일방적인 인내는 존중을 가져오지 못하고 타협은 상대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다. 그녀가 내게 퇴사를 원한다고? 내가 버는 돈을 무시한다고? 좋다. 그렇다면 이 집이 과연 누구의 돈으로 지탱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나는 꽉 쥐었던 주먹을 천천히 펴고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내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회사 일은 제가 신중하게 고려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렇게 빨리 굴복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녀의 얼굴에 승자의 미소가 막 번지려던 찰나 나는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그 전에 어머니께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금색 은행카드를 꺼내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어머니 앞으로 돌렸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건 아버님 수술비와 앞으로의 치료비를 위해 준비해둔 카드예요. 5천만 원 들어있어요. 제 일과 제가 버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머니, 이제 아버님 병원비는 어머니께서 감당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룸하는 순간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지고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 얇은 은행 카드 한 장이 지금 이 순간 천근만근의 무게로 그녀의 눈앞을 그리고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링걸, 루만의 그 죽음 같은 침묵은 좋기 10수초는 이어졌다.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고 나는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배수진을 친 결단이었다. 시어머니 김영희의 얼굴색은 처음에 경악에서 시작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그 바람에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이서연, 너 지금 이게 무슨 뜻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천장을 뚫을 듯 날카로웠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내 시아버지 병원비를 가지고 날 협박해? 친척들은 마침내 얼어붙었던 상태에서 깨어나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영희야, 진정해. 서연이가 그런 뜻이 아닐 거야. 한 먼 친척 아주머니가 중재에 나섰다.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인데? 시어머니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손가락이 내 코앞까지 날아올 기세였다. 진철 씨는 내 시아버지야.
그 사람 병을 네가 아니면 누가 고쳐줘? 이건 며느리로서 네 책임이라고. 책임, 또 책임이었다. 돈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언급해서는 안 될 내 책임이고 남편과 아이를 돌보는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내 책임이며 이제는 거액의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까지 내 책임이 되었다. 나는 그녀가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차가운 결심을 더욱 굳혔다. 나는 심지어 희미하게 미소까지 지었다. 죄겨운 약간 굳어 있었지만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니를 협박하겠어요. 저는 그저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식탁 위에 화려한 음식들과 창백하게 질린 준우의 얼굴을 훑어본 뒤 다시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어머니 말씀이 100번 맞아요. 여자는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야죠. 제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 집의 주수입원은 준우 씨에게 의존해야 할 거예요. 그 사람 월급으로는 우리 세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할 텐데 아버님 수술이며 치료비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앞으로 재활비용은 또 밑빠진 독이 될 거고요. 저희 작은 가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아버님 치료를 미룰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무거운 짐은 당연히 어머니께서 짊어지셔야죠. 어머니와 준우 씨는 모자지간이니 아들의 어려움은 곧 어머니의 어려움이잖아요. 제 말이 맞죠? 내 말투는 차분했고 논리는 명확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작은 망치처럼 시어머니의 신경을 두드렸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주자 말문이 막힌 듯 가슴을 격렬하게 들썩이며 나를 가리키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너 반란이라도 일으키는 거야? 정말 반란이야. 박준우, 너는 네가 얻으니 좋은 마누라 좀 봐라. 내 엄마를 이렇게 괴롭히고 내 아버지 생사를 내팽개치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준우에게 쏠렸다. 그는 마치 불 위에 올려진 오징어처럼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나와 자기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입술을 떨며 한참 동안 제대로 된 문장 하나를 내뱉지 못했다. 어머니, 서연아, 그만들 하세요. 아버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다. 시아버지 박진철은 여전히 상석에 앉아 계셨다. 싸움이 시작된 이후로 그는 줄곧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병 때문인지 아니면 이 난처한 상황 때문인지 얼굴은 잿빛이었다. 시어머니는 준우의 이 한심한 모습에 기가 막혀 넘어갈 뻔했다. 그녀는 획 나를 돌아보며 악독한 눈빛을 보냈다. 좋아, 이서연. 아주 날개가 돋았구나. 그렇지? 이 돈 내가 안 내겠다. 이거지? 그래, 우리 박씨 집안. 너한테 구걸 안 해. 너 같은 돈줄 없다고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아? 준우야, 가자. 아버지 모시고 집으로 가. 이 병, 우리 안 고쳐. 정 안 되면 나 늙은이가 그 사람 따라가지. 뭐. 그녀는 시아버지를 잡아 끌려 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척들이 급히 일어나 말리는 사람, 설득하는 사람으로 나뉘었. 영희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진철 씨 병을 어떻게 안 고쳐. 그래, 화가 나도 목숨 가지고 농담하는 거 아니야. 세아가, 너도 한마디 해봐. 다 한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그 자리에 미동도 않고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직접 불을 지피고 이제는 행패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이 소동을 지켜보며 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갔다. 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결코 나를 퇴사시키려는 생각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실제로 책임질 리도 만무했다. 그녀는 그저 도박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것이라고, 표라는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고. 안타깝게도 그녀는 잘못 짚었다. 내가 그 카드를 꺼내는 순간 다시 걷어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준우는 결국 자기 엄마를 따라 나서지 못했다. 내 눈빛 하나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기침하는 시아버지를 부축하며 혼란과 설득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연히 자리를 떴다. 떠나기 전 그녀는 내게 지독한 원망이 담긴 눈빛을 던졌다.
룸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바깥의 소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나와 그 집안의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끊어버리는 듯했다. 남아있던 친척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보다가 하나둘씩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다. 마침내 엉망이 된 식탁 앞에는 나와 준우 단둘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짓눌렀다. 한참 후에야 준우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애원하는 듯한 말투였다. 서연아, 당신 아까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어떡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조용히 응시했다. 내가 한때 평생을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남자를, 그의 눈 속에 담긴 나약함과 원망을, 마음속 마지막 온기마저 완전히 식어버렸다. 심했다고? 나는 이 두 글자를 나지막이 읊조렸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들렸다. 박준우, 당신 엄마가 모든 친척 앞에서 연봉 1억 5천만 원 버는 아내에게 퇴사하고 전업주부가 되라고 윽박지를 때 당신은 그게 심하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내 커리어를 폄하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을 때 그게 심하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겁쟁이처럼 찍소리도 못하고 있을 때 그건 심하다고 생각 안 했어? 이제 내가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논리로 당신 집에 되돌려주니 그제야 심하다고 느껴?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차가운 바늘처럼 하나하나 그의 심장을 찔렀다. 준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가자, 집에 가. 나 내일 출근해야 해. 어차피 이 집에서 내일은 아무 의미 없지만 그래도 기댈 곳이라곤 거기밖에 없네. 나는 먼저 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 준우의 얼굴이 분명 엉망진창일 것을 알았다. 그리고 시어머니 김영희가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고 나는 이미 싸울 준비를 마쳤다. 다만 그녀의 반격이 이렇게나 빠르고 이렇게나 저열할 줄은 미처 몰랐다. 링산, 그날 생신 잔치가 파국으로 끝난 후 집안은 기이한 냉전 상태에 빠졌다. 준우가 몇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나는 적당히 둘러대며 피했다. 내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식탁에서 그의 어머니가 나를 공격할 때 그가 나서서 서연이의 커리어는 중요해요. 우리 집에 꼭 필요합니다라고 단 한마디만 분명하게 말해줬더라면 상황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침묵을, 방관을 선택했다. 심지어 잠재의식 속에서는 여자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어머니의 논리에 동조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실로 말할 때다. 이 집이나 이서연의 수입 없이 과연 돌아갈 수 있는지. 시어머니 쪽은 뜻밖에도 며칠 동안 조용했다. 전화 폭탄도 집으로 찾아와 오는 소동도 없었다. 그녀의 평소 스타일과는 맞지 않았다. 사건이 평범하지 않으면 반드시 요사스러운 일이 있다더니 역시나 금요일 오후였다. 내가 신규 프로젝트 입찰 제안서를 한창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준우의 사촌 동생 지민이었다. 나와 지민이는 사이가 좋은 편이다. 그녀는 나보다 2살 어리고 성격이 시원시원하며 작은 회사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형님, 큰일 났어요. 사고 쳤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첫 번째 생각은 시아버님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저희 외숙부 말고요. 외숙모요. 그분이 형님 회사로 쳐들어갔어요. 피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뭐라고? 우리 회사에는 왜? 저도 잘 몰라요. 방금 저희 엄마한테 들었는데 외숙모가 사람들 붙잡고 형님이 불효막심하다고 외숙부 생사도 돌보지 않고 병원비도 안 내고 심지어 늙은 노인네한테 돈 내라고 윽박질렀다고 울면서 하소연하고 다닌대요. 저희 엄마도 거의 믿을 뻔했대요. 혹시 형님 회사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벌떡 일어섰다. 사무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주위 동료들이 놀라 나를 쳐다봤다. 나는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르며
목소리를 낮췄다.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지민아. 전화를 끊자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 거의 휴대폰을 줄 수 없었다. 김영희, 당신 정말 대단하다. 정면으로 부딪힐 용기는 없으니 비열한 수를 쓰는구나. 여론으로 나를 압박해서 내 평판을 더럽혀서 굴복시키려는 속셈이지.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휴대폰을 빠르게 확인했지만 부재중 전화도 안내 데스크에 연락도 없었다. 아직 위층까지 소란이 번지지는 않은 모양이다. 아마 로비나 아니면 아예 회사 정문 앞에 있을지도 모른다. 어디에 있든 즉시 막아야 한다. 나는 휴대폰과 사원증을 챙겨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가장 비열한 수단으로 내 영역을 침범당한 분노. 직장은 나의 마지막 보루이자 내가 발딛고 서 있는 기반이다. 감히 그곳을 짓밟다니. 엘리베이터가 한층 한층 내려가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머릿속으로는 대응책을 빠르게 계산했다. 절대로 회사 안에서 소란을 피우게 둘 수는 없다. 최대한 빨리 그녀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내 업무와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 띵!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하면서도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지만 기운은 넘쳤다. 아이고, 내 팔자야. 힘들게 아들 키워서 이런 며느리를 얻다니. 돈 많으면 뭐해요? 마음이 시커먼데. 우리 영감은 병원에서 돈 없어서 죽어가는데 돈을 벌면서도 한 푼을 안 내놓고 이 늙은이더러 관갑까지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로비를 가로질러 갔다. 휴게 공간 소파에 시어머니 김영희가 앉아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휴지를 들고 옆에 앉은 친절해 보이는 직원 2명에게 울면서 하소연하고 있었다. 젊은 여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난처하게 웃고 있었고 주위를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걸음을 늦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가갔다. 얼굴에는 최대한 평온하고 단정한 미소를 유지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눈에 의기양양함과 도발적인 기색이 스쳐 지나갔고 이내 더 거센 슬픔에 잠기는 척했다. 서연아, 네가 드디어 왔구나. 그녀는 내 팔을 확 붙잡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기세였다. 세아가, 제발 부탁이다. 진철 씨가 내 시아버지인 걸 생각해서라도 돈 좀 내줘. 그건 목숨을 살리는 돈이야. 네가 이렇게 무정하면 안 되지. 두 여직원과 주위 구경꾼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내게 쏠렸다. 탐색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약간의 비난까지 담긴 눈빛이었다. 마치 내가 정말로 내녀라고 무정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악독한 며느리인 것처럼. 피가 얼굴로 쏠리며 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하지만 폭발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서든 내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지는 것이다. 나는 힘껏 팔을 빼냈다.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목소리는 한층 차가워졌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뭘 착각하신 것 같은데 아버님 병원비는 저희가 이미 다 상의했잖아요. 어머니랑 준우 씨가 책임지기로 하고 저는 걱정 말고 일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저희 회사까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나는 몇 마디 말로 가볍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녀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침착하게 반격할 줄은 몰랐던 듯 잠시 멍해 있더니 이내 더 서럽게 울부짖었다. 거짓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니, 나는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우리 집안일은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네? 이러시면 제 업무에 지장이 생겨요. 제가 직장에서 잘리면 수입이 끊기면 그때는 정말로 아버님 병원비를 낼 방법이 없게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나는 일부러 수입과 병원비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했다. 그녀에게 그리고 주위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거액의 병원비를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색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나의 침착하고 이성적인 태도와 그녀의 행패 부리며 우는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누가 더 믿을 만한지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온화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 부장,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 돌아보니 마음이 놓였다. 우리 부서를 총괄하는 이사님이었다. 그는 마침 밖에서 돌아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모양이었다. 이사님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일 처리가 신중하고 평소 내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다. 그는 분명히 이 상황의 곤란함을 눈치채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려 한 것이다. 나는 즉시 그 기회를 잡았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집안일로 소란을 피웠네요. 나는 이사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듯 웃어 보였다.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약간 착각을 하셨나 봐요. 제가 모시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필요하면 기사를 부르게. 감사합니다. 이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어 어머니는 리더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자 기세가 한풀 꺾여 더 이상 큰 소리로 울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녀의 팔을 단단히 잡았다. 그녀가 뿌리칠 수 없을 만큼 힘을 주면서도 얼굴에는 여전히 단정한 미소를 유지했다. 어머니, 가시죠.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나는 거의 반강제로 그녀를 소파에서 일으켜 회사 정문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등 뒤로 꽂히는 시선들이 따가웠다. 오늘 일은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회사 내에서 온갖 버전으로 떠돌며 누군가의 안주거리가 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사람이 마지막 남은 체면까지 버렸을 때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회사 밖으로 나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자마자 나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김영희 씨,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똑똑히 들으세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번 내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우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줄 아세요. 그리고 당장 당신 아들 박준우, 내 집에서 쫓아낼 겁니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내 눈에 서린 전에는 본 적 없는 살기에 놀라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차갑게 한번 쏘아보고는 회사 건물로 돌아섰다. 등을 꼿꼿이 세운 채로. 나와 그녀 사이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틀어졌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박준우, 자기 어머니에게 이토록 모욕당하고 공격받는 순간에도 여전히 자리에 없었던 남편. 이제 그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다만 내가 집에 돌아가 문을 열었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 큰 폭풍일지는 알 수 없었다. 랭씨, 사무실로 돌아오자 주변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나를 향해 쏠리는 호기심과 동정, 어쩌면 고소함까지 담긴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똑바로 내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컴퓨터를 켜고 아까 중단했던 제안서 작업을 계속했다. 키보드 위에 놓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노가 가라앉은 뒤 남은 생리적인 반응이었다.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집중했다.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일은 나의 갑옷이자 버팀목이다. 이런 일 때문에 흔들릴 수는 없다. 남은 오후 시간 동안 나는 일에 완전히 몰두했다. 놀라울 정도로 효율이 높았다. 마치 그렇게 해야만 마음속에서 들끓는 불쾌함과 차가움을 억누를 수 있는 것 같았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평소처럼 야근하지 않았다. 오늘은 집에 돌아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바로 박준우였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이 도시는 여전히 화려하고 활기찼지만 나는 전례 없는 고독감을 느꼈다. 그 소위 집이라는 곳을 과연 아직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열쇠를 꺼내 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다. 준우는 마음이 극도로 복잡할 때가 아니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역시 집에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재떨이에는 이미 담배꽁초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다. 자기 어머니가 저지른 위협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가방을 걸어둔 뒤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부엌으로 물을 따랐다. 오늘 당신 어머니 우리 회사에 왔었어. 내 목소리는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 평온했다. 준우가 급히 담배를 비벼 껐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알아.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아. 나는 물컵을 들고 부엌 문틀에 기댄 채 그를 바라봤다. 뭐라고 하시던? 또 내가 어떻게 당신 어머니를 괴롭혔고 얼마나 불효했으며 어떻게 회사에서 쫓아냈다고 하시던? 준우가 괴로운 듯 머리를 쥐어뜯었다. 서연아,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두 사람 좀 조용히 지낼 수 없어? 이럴 거라고?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박준우, 똑똑히 해. 처음부터 끝까지 소란을 피운 건 당신 어머니야. 나한테 퇴사하라고 윽박지를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내 회사에 쳐들어와서 동료, 상사들 앞에서 행패 부리고 내 명예를 더럽힐 때 당신은 또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뭘 어쨌다고 따지는 거야? 내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얼음장 같은 칼날이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준우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가 벌떡 일어나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래, 나 무능해. 큰돈도 못 벌고 이 집 제대로 책임지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날 무시하고 당신도 날 무시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엄마야. 내가 어떡하라고? 때릴 수도 욕할 수도 없잖아. 당신이 좀 참아주면 안 돼? 원래 그런 성격인 거 알잖아. 당신이 좀 져주면 어디 덧나? 져주라고? 나는 이 세 글자를 되뇌었다. 세상에 이런 농담이 또 있을까 싶었다. 내가 뭘 더 져줘야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당신 어머니가 사사건건 트집 잡고 우리 생활에 간섭할 때마다 나 참았어.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집안일 소홀히 한다고 불평할 때도 참았어. 이제는 내 앞길을 막고 내 커리어를 망치고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데 또 져주라고?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준우, 말해봐. 내가 어디까지 져줘야 하는데? 정말로 회사 그만두고 당신 집의 전업주부가 돼서 매일 당신 어머니 눈치나 보면서 코앞에서 욕을 해도 찍소리도 못해야 끝나는 거야? 그래야 당신이 만족하고 내가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준우는 내 추궁에 뒷걸음질 치며 시선을 피했다.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인데? 오늘 확실하게 말해. 이 집에서 당신 어머니와 나 둘 중 누구를 선택할 건지. 당신 어머니가 항상 옳고 그분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짐 싸서 어머니 댁으로 가. 가서 효도 실컷 해. 우리 이혼하자. 만약 아직 내가 당신 아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 태도를 보여줘.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똑똑히 말해. 내 일은 중요하고 이 집에는 내가 필요하다고. 누구든 다시는 내 회사에 와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면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무거운 망치가 되어 준우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는 화들짝 놀라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서연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래, 이혼. 내 말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박준우. 하루가 멀다 하고 시끄럽고 당신 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를 감당해야 하는데 정작 내 남편은 항상 뒤에 숨어서 나 혼자 맞서게 하잖아. 이런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
준우는 완전히 겁에 질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가 내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아니야, 서연아.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민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내가 어머니한테 가서 말할게. 내가 가서 말할 테니까. 약속할게. 다시는 당신 힘들게 안 할 거라고 약속할게. 그의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슬픔만이 가득했다. 항상 이렇다. 마지막 순간이 닥쳐서 자기 이익이 침해될 때가 되어서야 그는 비로소 나서는 척한다. 좋아. 당신이 한 말이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빈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라.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침실로 향했다. 나도 진정이 필요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준우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움직이지도 대꾸하지도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고는 결국 미안해라고 작게 속삭인 뒤 돌아 누웠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뜬 채 잠들지 못했다. 준우의 약속이 소용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 김영희의 집착은 뼈에 사무칠 정도였다.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또 다른 수를 쓸 것이다. 역시나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준우가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시어머니 김영희뿐만 아니라 준우의 고모 박경자까지 서 있었다. 시어머니보다 더 기가 세고 더 까다로우며 더 독선적인 여자였다. 김영희가 부른 지원군이었다. 고모 박경자는 들어오자마자 그 영악한 눈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서연아, 듣자 하니 요즘 아주 대단해지셨다며 어른들을 막다른 길로 몰고 시아버지 생사도 신경 안 쓴다면서?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역시나 한 가지 방법이 안 먹히니 다른 방법을 쓰는군. 강압이 통하지 않으니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가족 여론을 동원하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고모 뒤에 서서 든든한 백이 생기자 허리를 꽂고 싶었다. 나를 보는 눈빛에는 명백한 의기양양함과 도발이 담겨 있었다. 준우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고모의 눈빛 한 번에 입을 다물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고 이 초대받지 않은 두 어른을 바라봤다. 고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병원비를 제가 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세요? 고모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거만하게 앉았다. 무슨 말이냐니? 네가 영희 이 퇴직한 늙은이한테 돈 내라고 윽박질렀다며 그게 신경 쓰는 거야? 너는 며느리야. 이건 원래 네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준우가 돈을 적게 버니 네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또 그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고모님,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되네요. 저와 준우 씨는 부부고 저희 돈은 공동재산이에요. 그런데 왜 책임을 져야 할 때만 되면 제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고 그게 당연한 게 되나요? 준우 씨는 아버님 아들이잖아요. 그 사람 책임은요? 어머니는 아버님 아내시잖아요. 그분 책임은요? 결국 온 가족 중에 저만 남이고 저만 바보같이 돈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고모는 내 연속된 반문에 말문이 막힌 듯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들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말하는 것 좀 봐.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어. 준우는 남자야. 남자는 밖에서 체면이 중요하다고. 네가 돈을 더 번다고 남편을 무시해도 되는 거야? 영희는 어른이야. 평생 고생했으니 늙어서는 편안하게 지내야지. 너는 그분더러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할 셈이야. 결국 다 네가 이기적이고 내녀라고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래. 엄청난 죄목이었다. 이기적이고 내녀라고 인정머리가 없다고. 단지 내가 금이 빠진 독에 무조건 돈을 붓기를 거부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들이 우리가 바로 정이다라는 표정으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논쟁할 기력조차 사라졌다.
그들에게 이치를 따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의 이치란 항상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이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문득 미소를 지었다. 고모님 말씀이 맞아요. 아마 저는 정말 이기적인가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이기적으로 굴면서 여러분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굴복할 것이라 기대하며 순간적으로 밝아지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냥 박준우 씨와 이혼하려고요. 그렇게 되면 당신들 박씨 집안의 책임은 박씨 집안에서 알아서 지시면 되고 저는 더 이상 이기적으로 준우 씨 아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게요. 그 사람이 당신들을 함께 부양해줄 더 이기심 없고 마음 따뜻하고 인정 많은 좋은 아내를 찾는데 방해가 되지도 않을 거고요.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준우가 놀라 고개를 번쩍 들고 나를 쳐다봤다. 시어머니와 고모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입을 떡 벌린 채였다. 그들은 내가 이런 카드를 꺼내 판을 완전히 엎어버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랭우, 이혼. 고모 박경자는 마치 혀를 대인 듯이 이 두 글자를 더듬거리며 반복했다. 눈을 동그랗게 뜬 채였다. 이서연, 너 지금 무슨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해도 되는 줄 알아? 시어머니 김영희는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며 나를 가리켰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네가 감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해. 네가 가면 우리 민준이는 어떡하고. 내 손주를 엄마 없는 애로 만들 셈이야? 맞아. 고모가 즉시 거들었다. 툭 하면 이혼으로 협박이나 하고 우리 박씨 집안이 널 무서워할 것 같아? 너 없어도 우리 준우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그래, 더 좋은 여자. 시어머니는 마치 기댈 곳을 찾은 듯 허리를 다시 꼿꼿이 폈다. 너보다 젊고, 너보다 현명하고, 너보다 가정적인 여자. 나는 그들이 허둥지둥하면서도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음이 나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이기적이고 냉혈하다고 몰아세우더니 진짜 이혼하겠다고 하니 길길이 날뛰며 반대하다니 정말 이중잣대의 극치였다. 그들은 나를 걱정하는 것도 준우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떠나면 누가 그 엄청난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누가 시아버지의 비싼 병원비를 내며 누가 지금의 이것 보기만 번지르르한 생활을 유지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나는 입꼬리를 올려 온기 없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왜 못해요? 이 집 제가 결혼 전에 산 거고 계약금도 제가 냈어요. 대출금 대부분도 제가 갚고 있고요. 차도 제가 샀고 집안 살림 대부분 제가 벌어서 해결했어요. 이혼하면 저는 민준이 데리고 나갈 거예요. 당신들 박씨 집안에 뭐가 남죠? 아, 맞다. 아버님의 그 끝없는 병원비 청구서가 남겠네요. 마침 준우 씨의 다음 더 젊고 더 현명하고 더 가정적인 새아내가 감당하기에 딱 좋겠네요. 내 말은 차가운 현실이 되어 그들의 뺨을 후려쳤다. 시어머니와 고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잊고 있었거나 혹은 애써 무시했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경제적 기반이 가정 내에서의 지위를 결정한다는 것을. 나, 이서연이 없으면 박씨 집안은 즉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더 깊은 공경에 빠질 것이다. 준우는 옆에서 잿빛 얼굴로 입술을 떨며 마침내 울부짖었다. 안 돼. 나 이혼 안 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는 달려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피했다. 어머니, 고모 그만 좀 하세요. 제발요. 그는 이제 자기 엄마와 고모를 향해 애원했다.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이 집 깨지면 안 돼요. 난 서연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 병도 고쳐야 하잖아요. 돈은 우리가 천천히 어떻게든 해볼게요. 서연이 좀 그만 괴롭히세요. 네? 이 순간 준우의 무너짐과 애원은 오히려 시어머니와 고모의 기세를 꺾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그들은 자기 아들, 조카의 이 한심한 모습을 보고
나의 차갑고 단호한 표정을 보며 마침내 내가 농담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정말로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떠나면 모든 란탄즈, 모든 빚은 박씨 집안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다. 시어머니는 마치 모든 기운을 빼앗긴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빛은 멍했고 더 이상 방금 전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고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하며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거실에는 준우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남았다. 나는 이 소동이 막을 내리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다. 끝없는 피로감과 슬픔만이 밀려왔다. 얼마나 우스운가. 얼굴을 찢고 판을 엎고 가장 추악한 현실을 눈앞에 들이밀어야만 그들은 겨우 정신을 차리는 신용이라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 잠시 멈춤 버튼이 눌렸을 뿐이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는 눈빛은 극도로 복잡했다.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그래, 이서연, 네가 대단하다. 네가 이겼어. 직장 다니고 싶으면 다녀. 나 이제 너한테 강요 안 할게. 그녀는 이 말을 하며 온 힘을 다 쓴 듯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다. 이것은 변형된 굴복이었지만 결코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단지 상황에 떠밀린 일시적인 후퇴일 뿐 나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어머니, 이건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단지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길 바랐을 뿐이에요. 이 집은 제 수입이 필요하고 아버님 병은 더더욱 돈이 필요해요. 저를 내쫓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고모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핑계를 대고 슬그머니 떠났다. 한바탕 소동은 일단락된 듯 보였다. 준우가 충혈된 눈으로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다시 한번 그를 밀어냈다. 나 피곤해. 혼자 있고 싶어.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와 준우의 낮은 위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눈물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깊은 무력감 때문이었다. 왜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 왜 멀쩡했던 가정이 이토록 계산적이고 차가워져야만 했을까?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시어머니는 많이 조심했고 더 이상 노골적으로 퇴사를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 속의 원망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준우는 조심스러워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지만 내 마음의 균열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웠다. 우리는 마치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 같았다. 나는 더욱 일에 매달렸다. 오직 일만이 내게 성취감과 안정감을 주었다. 시아버님의 수술 날짜가 다가왔고 병원에서 온 진료비 납부 독촉장이 다시 집으로 배달되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내게 청구서를 던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 얇은 종이를 들고 손을 약간 떨었고 얼굴은 어두웠다. 준우는 그녀를 보고 또 나를 보며 말을 망설였다. 나는 시험의 순간이 다시 왔음을 알았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마지막 희망과 미세한 애원을 담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이 돈.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았다. 그녀는 여전히 내가 이 돈을 내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녀의 이전의 후퇴는 단지 나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진심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마음속은 평온했다. 그녀가 생신잔치에서 소란을 피웠을 때, 내 회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을 때, 고모를 동원해 나를 압박했을 때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시어머니와 준우의 눈이 반짝 빛났다. 내가 타협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단지 자세히 한번 본 뒤 평온하게 청구서를 접어 시어머니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그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나는 지갑을 꺼내 은행 카드 한 장을 꺼냈다. 그 카드를 본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그녀는 그 카드를 알아봤다. 바로 생신 잔칫날 내가 꺼냈던 5천만 원이 든 그 카드였다. 그녀는 내가 벌써 치웠을 거라 생각했지만 내가 계속 가지고 다닐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 타올랐다. 준우도 긴장하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 차가운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말투는 아무런 감정 없이 담담했다. 어머니, 이 카드에 든 돈은 원래 아버님을 위해 준비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이 움직였다. 눈빛은 그 카드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화제를 돌렸다. 지금은 드릴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왜?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다. 못 믿으니까요. 이 돈을 어머니께 드리면 정말로 전부 아버님 치료에 쓰일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다른 곳에 쓰실지 심지어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요즘 갑자기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꾼 변변한 직업도 없는 그 조카에게 주실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휙하고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눈에는 극도의 당황과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반박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준우도 멍하니 놀란 눈으로 자기 엄마를 그리고 나를 쳐다봤다. 서연아, 당신 무슨 말이야? 무슨 조카? 무슨 새 스마트폰? 나는 준우에게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비밀이 탄로난 그녀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 언젠가 우연히 시어머니가 그 아끼는 조카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보고 의심이 들었었다. 그 백수 같은 조카가 어떻게 갑자기 최신형 스마트폰을 살 돈이 생겼을까? 시어머니는 얼버무리며 불안해했었다. 좀도둑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이 돈은 제가 직접 병원 원무과에 낼 거예요. 모든 지출 내역은 제가 직접 확인할 거고요. 그 외의 일은 나는 일부러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보았다. 아버님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돈이 부족하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다. 시어머니의 몸이 휘청이며 거의 서 있지 못하고 옆에 테이블을 붙잡았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예전에 그 어떤 오만한 기세도 찾아볼 수 없었다. 준우는 옆에서 완전히 넋이 나갔다. 자기 엄마의 반응을 보고 그도 뭔가 깨달은 듯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나는 은행 카드를 챙겨 넣고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집을 나설 준비를 했다. 병원 가서 돈 내고 올게요. 문 앞에 이르러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아, 맞다. 어머니,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요. 예전에 저랑 준우 씨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몰래 저희 부모님 찾아가서 하셨던 그 말씀들,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숨을 헉 들이마셨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뒷모습을 쳐다봤다. 목소리가 떨렸다. 너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당연히 알고 있었지. 단지 예전에는 약간의 정과 준우의 체면을 생각해서 모르는 척 참아왔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극도의 충격과 공포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를 지었다. 이 사실을 만약 준우 씨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집, 그때는 정말로 깨지게 될까요? 아닐까요?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넋이 나간 듯 잿빛 얼굴로 서 있었다. 문 밖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나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다. 비밀이 비밀인 이유는 일단 밝혀지면 파멸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진실들은 정해진 운명처럼 링라우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방금 전의 대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언급했던 그 비밀, 시어머니 김영희가 과거 우리 부모님께 했던 말 때문이었다. 그것은 3년 전 나와 준우가 결혼을 준비하기 한 달 전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아직 순진하게도 진심으로 대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똑똑히 기억한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집에서 결혼 준비로 분주했다.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셨는데 목소리가 매우 작았지만 나는 몇 마디를 들을 수 있었다. 네, 서연이가요?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은 후 엄마의 표정은 복잡해졌다. 아빠가 서재에서 나오시더니 엄마의 표정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셨다. 무슨 일이야? 누구 전화야?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말씀하셨다. 준우 씨 어머니 전화였어요. 당시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가족 관계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리고 그 비밀이 3년 후 오늘 나의 반격무기가 될 줄은. 그 전화에서 김영희는 우리 부모님께 무슨 말을 했을까? 그녀는 우리 부모님께 내가 심각한 부인과 질환이 있어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병원에 있는 친구를 통해 우연히 들은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준우는 이미 상의를 마쳤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우리 집에서 보상을 좀 준비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결국 박씨 집안의 대가 끊길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녀는 우리 부모님께 예단을 더 많이 준비하라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집 계약금이나 자동차 전액 같은 것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정말 아이가 없더라도 박씨 집안이 너무 손해보지는 않을 거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사실을 나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부모님께 요구했다는 점이다. 내가 충격을 받아 결혼 전 기분을 망칠까봐 걱정된다는 이유였다. 당시 우리 부모님은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 딸에게 그런 병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병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김영희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심지어 병원 이름까지 언급했다. 부모님은 의심스러웠지만 차마 나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으셨다. 그런 민감한 문제를 딸이 가족에게 말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조용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예단을 다시 계획하기 시작하셨다. 원래 준비하셨던 예단도 적지 않았지만 김영희의 암시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추가하셨다. 집 계약금은 원래 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어났고 차도 원래 3천만 원 예산에서 바로 7천만 원짜리로 사주셨다. 그 외에도 각종 가구, 가전제품, 보석, 현금까지 합쳐 2억 원이 훌쩍 넘었다. 평범한 직장인이셨던 우리 부모님께는 거의 모든 저축을 쏟아부은 금액이었고 심지어 아빠는 몰래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리기까지 하셨다. 결혼할 때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저 부모님께서 풍족한 예단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에 감동하며 내 결혼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신다고만 생각했다. 민준이가 태어난 후 어느 날 엄마가 손주를 안고 계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으셨다. 이유를 묻자 그제야 당시의 전화 내용을 전부 털어놓으셨다. 서연아, 엄마 그때 정말 겁먹었었어. 엄마는 빨개진 눈으로 말씀하셨다. 네 시어머니가 네게 부인과 병이 있어서 아이를 못 낳을 거라고 하더구나. 너와 아빠는 그래서 그렇다면 예단을 더 많이 줘서 네가 시댁에서 기죽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거짓말일 줄은 몰랐지.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데 너는 아무 병도 없었잖니? 그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젖병을 떨어뜨릴 뻔했다. 김영희가 그렇게 비열한 수단으로 우리 집 돈을 뜯어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그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큰 경제적 압박을 견뎌내셨을 줄은. 나는 즉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친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김영희가 말한 그 병원 친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더 많은 예단을 받아내기 위해 완전히 허구의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돈은 결혼 후 3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당시 나는 이 증거를 가지고 김영희를 찾아갔다. 그녀는 처음에는 딱 잡아떼다가
증거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나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녀는 뻔뻔하게 말했다. 서연아, 생각해봐. 내 친정에서 돈을 더 내지 않았으면 네가 우리 집에서 무슨 발언권이 있었겠어? 지금 좋잖아. 너희 부부 행복하게 잘 살고 돈은 쓴 거고 어차피 너희는 그 돈 없어도 잘 살잖아. 왜 이런 사소한 일로 관계를 망치려 하니? 사소한 일. 2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사기친 것이 그녀 입에서는 사소한 일이 되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이 사실을 준우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김영희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준우가 알게 되면 아들 앞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거라고 했다. 그녀는 그 돈을 천천히 갚겠다고, 다시는 우리 생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준우를 생각해서 나는 결국 참고 넘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후 김영희는 조심하기는커녕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녀는 내가 약하고 만만하다고 생각하며 더욱 제멋대로 우리 생활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다시 한번 내 마지막 선을 넘었다. 나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이 비밀, 나는 충분히 오래 간직했다. 링체이, 병원에서 돌아오니 밤 9시가 넘었다. 시아버님의 수술비 5천만 원은 병원 원무과에 직접 납부했다. 수술은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고 주치의는 성공률이 매우 높다고 했다. 집문을 열자 거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준우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앞 테이블에는 이미 식어버린 차가 놓여 있었다. 그가 나를 보자 눈빛에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서연아, 왔어? 그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고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응, 수속은 다 마쳤어.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이야.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갈아 신었다. 어머니는 가셨어. 준우가 일어나 내 가방을 들어주려다 망설이며 손을 멈췄다. 서연아, 물어볼 게 있는데. 나는 그의 그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며 이미 그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 짐작했다. 뭘 묻고 싶은데? 오늘 당신이 한 말. 우리 엄마가 예전에 당신 부모님한테 했다는 그 말. 준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대체 무슨 말이야?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박준우, 어떤 일들은 원래 말하고 싶지 않았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래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하지만 오늘 당신 어머니가 다시 한번 내 마지막 선을 넘었어. 그래서 당신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준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대체 무슨 일인데?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3년 전 우리 결혼하기 전에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하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내게 심각한 부인과 질환이 있어서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다고. 병원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라면서 내가 충격받을까봐 나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대.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니 우리 집에서 예단을 더 많이 준비해서 당신 집에 보상을 해야 한다고 암시하셨어. 준우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마치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뭐라고? 엄마가 어떻게? 그럴 리가 없다고? 직접 가서 물어봐.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예단을 1억 원 이상 더 준비하셨어. 집 계약금은 3억에서 8억이 됐고 차는 3천만 원짜리에서 7천만 원짜리가 됐지. 우리 아빠는 심지어 친구한테 5천만 원을 빌려서 그 돈을 맞추셨어. 이 모든 게 당신 어머니가 꾸며낸 거짓말 하나 때문이었어. 준우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박준우.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지금 민준이가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는 것 자체가 당신 어머니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는 증거도 있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찾았다. 2년 전 내가 당신 어머니와 대질했을 때
그녀가 직접 이 사실을 인정한 녹음이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에서는 김영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 그래. 내가 인정하면 될 거 아니야. 그때 내가 꾸며낸 거 맞아. 병원 친구도 없고 부인과 질환도 없었어.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니. 내 친정에서 돈을 더 내지 않았으면 네가 우리 집에서 무슨 대우를 받았겠어? 지금 너희 잘 살고 있잖아.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준우는 마치 모든 기운을 잃은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런 짓을.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말을 이었다. 그녀는 그 돈을 천천히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어. 오히려 더 심해졌지. 우리 생활에 간섭하고 오늘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퇴사를 강요했어. 박준우, 말해봐. 이런 시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존중해야 해? 이런 가정을 내가 왜 계속 참아야 하냐고? 준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새빨갰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3년 동안 그녀가 내 앞에서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것도 몰랐어? 그녀가 몇 번이고 나를 모욕하고 깎아내릴 때 당신은 못 본 척했잖아. 박준우,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니야. 모르는 척했던 거지. 모르는 척하는 게 당신한테는 가장 편했으니까. 엄마한테 밉보일 필요도 없고 아내를 지켜줄 필요도 없으니까. 당신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좋은 사람인 척 중재만 하면 됐으니까. 준우는 내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떨어졌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너 혼자 이런 일을 겪게 해서는 안 됐는데. 너를 그렇게 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됐는데. 내가 엄마한테 갈게. 가서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그 돈 갚으라고 할게.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일어섰다. 박준우, 어떤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지워지지 않아. 어떤 실망은 약속 하나로 되돌릴 수 없어. 3년 동안 나는 몇 번이고 당신을 믿었고 몇 번이고 용서했어. 하지만 돌아온 건 뭐야? 더 심한 상처와 모욕뿐이었어. 나 지쳤어, 박준우. 정말 지쳤다고. 나는 침실로 향했다. 서연아, 준우가 뒤에서 나를 불렀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제발. 내가 이 문제 처리할게. 내가 당신한테 증명해 보일게. 뭘 증명하는데?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이제 와서 나를 지켜주겠다고? 이제야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심했는지 깨달았다고? 박준우, 오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혼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면 당신이 나섰을까? 당신은 항상 이럴 때가 되어서야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미안한데 나한테는 더 이상 기다릴 인내심이 없어. 말을 마친 나는 침실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 너머로 준우가 낮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는 후회와 절망과 무력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침내 현실을 직시한 후의 무너짐이었다. 링바. 다음날 아침 내가 일어났을 때 준우는 이미 집에 없었다. 식탁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연아, 어머니께 다녀올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에게 사과하게 하고 돈도 갚게 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오늘 회사에 휴가 냈어. 나는 그 쪽지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감동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감동은 슬픔에 더 가까웠다. 왜 항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노력하는 걸까? 왜 상처가 이미 깊어진 후에야 치유하려 드는 걸까?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민준이를 깨웠다. 2살배기 아들은 아직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매일 아침 나를 보면 까르르 웃는다. 그 순수한 미소가 요즘 내 유일한 위안이었다. 엄마, 민준이가 웅얼거리며 작은 손을 뻗어 안아달라고 했다.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가슴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어찌됐든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오전 10시가 넘어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평소에는 모르는 전화를 받지 않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회의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맞으시죠? 저 김영희 여사님 대기우신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좀 와보셔야겠어요. 큰일 났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세요? 준우 씨가 어머니랑 크게 싸우더니 김영희 여사님이 쓰러지셨어요. 방금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모셔갔어요. 준우 씨도 병원에 있긴 한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는 급히 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응급실 앞에서 준우를 발견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준우 씨, 내가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빛에는 죄책감과 고통이 가득했다. 어떻게 된 거야? 서연아, 나 어머니랑 단판을 지었어. 어제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고 왜 당신한테 그랬냐고 따졌어. 그래서 처음에는 부인하시다가 나중에는 다 지난 일이니 꺼내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반드시 사과하고 돈도 갚아야 한다고 했어. 그랬더니 울면서 소리치시더라.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제 마누라 때문에 어미도 버린다고.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했어. 준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흐느낌에 잠겼다. 그러더니 내가 정당신 편을 들 거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셨어. 살아봤자 짐만 된다고.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해버렸어.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물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죽으시라고. 해버렸어. 준우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그런 도덕적 협박, 무리한 요구,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했어. 이제부터 내게는 서연이밖에 없다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쓰러지셨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준우가 드디어 나섰다는 사실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영희 여사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어쨌든 그녀는 민준이의 할머니였다. 의사는 뭐래? 심각해. 감정이 격해져서 혈압이 급상승한 거래.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대. 준우가 나를 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서연아,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알아. 당신을 실망시킨 것도 알아. 하지만 오늘 나는 어머니 앞에서 내 태도를 분명히 했어. 이제부터는 절대로 누구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을 지킬게. 우리 가정을 지킬게. 나는 그의 후회와 결심으로 가득 찬 얼굴을 보며 마음속의 얼음이 아주 조금 녹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정말 아주 조금이었다. 준우 씨, 그거 알아?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3년 만이야. 당신이 나를 위해 제대로 나선 건 이게 처음이야.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도 처음이고, 하지만 왜 오늘이어야만 했을까? 왜 내가 절망해서 이혼을 생각할 때가 되어서야, 왜 내가 모든 진실을 다 까발린 후에야 그랬을까? 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김영희 환자 보호자분. 나와 준우가 동시에 일어섰다. 환자분은 지금 안정을 되찾으셨고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런데 이서연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나를 만나고 싶다고? 네. 계속 이서연 씨 이름을 부르시면서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준우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마음이 불안했다. 김영희가 이 시점에 나를 보자고 하는 이유는 뭘까? 계속해서 내가 자신을 아프게 했다고 비난하려는 걸까? 아니면 병상에 누워서까지 도덕적 협박을 이어가려는 걸까? 내가 같이 들어갈게. 준우가 말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둘이서만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의사를 따라 병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김영희 여사는 매우 쇠약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내가 들어서자 그 빛은 더욱 선명해졌다. 서연아, 왔구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어머니, 지금은 좀 어떠세요?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본능적으로 그녀의 건강을 물었다. 너랑 할 얘기가 좀 있다. 김영희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나는 얼른 그녀가 베개에 잘 기댈 수 있도록 부축했다. 말씀하세요. 김영희는 나를 쳐다봤다. 눈빛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 이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김영희가 스스로 내게 사과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왜, 갑자기, 준우가 아까 나한테 한 말들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김영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애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어미를 안 보겠다고 하더구나. 내가 정말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다. 서연아, 내가 인정할게. 예전에 내가 네 부모님을 속였어. 내게 부인과 병이 있다는 거짓말을 꾸며냈어. 그저 예단을 좀 더 받고 싶어서 그랬어. 어차피 너희 집 형편도 좋으니 조금 더 받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네가 우리 집에서 더 대우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하지만 내 방법이 틀렸어. 속여서는 안 됐어.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지난 3년간 내게 대한 내 태도도 잘못됐어. 김영희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항상 내가 우리 집에서 그만큼 혜택을 받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결국 남이고 가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오늘 준우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너는 내 며느리고 이 집의 가족이야. 너는 내 자신의 커리어를 추구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내가 너한테 퇴사를 강요해서도 남들 앞에서 너를 모욕해서도 안 됐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때문이었다. 왜 꼭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이 당연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어머니, 그럼 그 예단도는요? 내가 물었다. 갚을게. 김영희가 즉시 대답했다. 우리 집 형편이 지금 넉넉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조금씩이라도 다 갚을게. 그리고 앞으로 내 일에 간섭하지 않을게. 내 앞에서 잔소리하지 않을게. 제발, 제발 나한테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준우한테도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김영희는 말을 마치고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내가 예전에 정말 심했다는 거 알아. 네가 지금 나를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민준이를 봐서라도, 준우를 봐서라도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주면 안 될까?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김영희를 보며 마음이 한없이 복잡해졌다. 지난 3년간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이 여인이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약하고 무력해 보였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일까? 그녀의 약속은 믿을만할까? 나는 정말로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주고 싶은 걸까? 링지오, 병실에서 나왔을 때 내 마음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했다. 준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가왔다. 서연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사과하셨어.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돈도 갚고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약속하셨고. 준우의 눈이 즉시 빛났다. 정말? 그럼 당신은 박준우 사과 한마디로 3년간의 상처가 다 지워질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약속 한 번으로 앞으로는 절대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어? 당신 어머니가 지금 사과하는 게 정말로 잘못을 깨달아서일까? 아니면 당신이라는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일까? 시간이 좀 지나고 이 일이 잠잠해지면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준우는 내 연속된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다.
누가 김영희가 정말로 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녀가 잠잠해진 후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다시 한번 같은 상처를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가자, 집에 가자.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차 안에서 준우는 나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나는 대부분 간단하게만 대답했다. 나는 조용한 시간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는 이미 베이비시터가 재워놓은 상태였다. 나는 아이의 작은 침대 곁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지난 3년간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었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존재였다. 만약 내가 준우와 이혼한다면 민준이는 어떻게 될까? 내가 아이를 키울 능력은 충분하지만 편부모 가정이 아이의 성장에 정말 괜찮을까? 만약 이혼하지 않는다면 이런 삶을 계속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공평할까? 만에 하나 김영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또다시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준우가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서연아, 당신이 지금 결정하기 어렵다는 거 알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나를 다시 믿어줄 수 있을지, 이 가정을 다시 믿어줄 수 있을지 말해줄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박준우, 우리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 내가 너무 나약했어.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남편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았어. 당신 혼자 우리 어머니의 트집과 공격을 맞서게 했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준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든 누구든 감히 당신을 괴롭히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당신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모두에게 알릴 거야. 그리고 나도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게. 당신이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박준우, 당신이 하는 그 말들, 나 3년 전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야. 이제 와서 하는 게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 늦지 않았어. 준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서연아, 당신만 기회를 준다면 내가 행동으로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박준우를 보여줄게. 나는 잠시 침묵했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준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야. 나는 당신의 변화를 봐야 하고 당신 어머니의 변화도 봐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물 시간이 필요해. 이해할 수 있겠어?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기다릴게. 얼마가 걸리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일게. 그렇게 우리는 당장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 후 한 달 동안 집안 분위기는 확실히 눈에 띄게 변했다. 준우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는 남자가 아니었고 진정으로 가정의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 김영희 여사도 퇴원 후에는 많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시시콜콜 나를 지적하거나 시어머니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는 민준이를 돌보는 일을 자처하며 베이비시터에게 휴식을 주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정말로 돈을 갚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비록 매달 200만 원씩이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노력하고 있었다. 서연아, 이게 이번 달 돈이다. 김영희 여사가 내게 돈을 건넬 때 표정은 약간 어색했지만 태도는 진지했다. 어머니, 몸도 챙기셔야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는 돈을 받으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서연아, 네가 아직 나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천천히 증명해 보일게. 준우의 변화는 더욱 나를 놀라게 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던 그가 이제는 집안일을 돕고 민준이와 놀아주는 것을 자처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밖에서 나를 명확하게 옹호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 주말 우리는 그의 대학 동기 모임에 갔다. 식사 중에 누군가 농담으로 말했다. 준우야, 아내가 너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데 부담되지 않아? 예전에 준우라면 분명히 당황하며 애매한 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 아내가 자랑스러워. 그렇게 능력 있는 게 내 복이지. 그리고 부부는 원래 서로 지지해주는 거잖아. 누가 더 많이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순간 나는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아버님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내가 병원에서 간호할 때 그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연아, 이번에 정말 내 덕분이다. 네가 돈을 내주지 않았으면 나 이 늙은 목숨은 이미 끝났을 거야. 아버님,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푹 쉬시고 아무 걱정 마세요. 내가 안다. 영희가 예전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나도 시아버지로서 그걸 바로잡지 못했어. 시아버님이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서연아, 민준이를 봐서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되겠니? 이 쇠약한 노인을 보며 내 마음속의 미움이 조금 더 사라졌다. 결국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아직 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한 달 후에 일어난 한 사건 때문이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집에서 민준이의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내다보니 김영희 여사가 아래층 이웃 아주머니와 싸우고 있었다. 그 이웃 아주머니는 평소에도 입이 험하고 사람 속 긁는 말을 자주 했다. 영희 씨, 댁의 며느리 준우랑 이혼한다면서요? 이웃 아주머니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듣자 하니 밖에서 남자가 생겨서 집에 들어오기 싫어한다던데. 우리 준우 씨 정말 불쌍하네. 그런 며느리를 얻어서. 예전에 김영희라면 이런 말을 듣고 동조하거나 심지어 말을 보탰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그녀의 반응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김영희 여사가 버럭 소리쳤다. 우리 며느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여기서 헛소문 퍼뜨리지 마. 우리 며느리는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잘 챙기고 시부모한테도 효도하는 아이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며느리를 험담해. 다시 한번 그런 소리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웃 아주머니는 김영희 여사의 기세에 눌려 머쓱하게 자리를 떴다. 나는 위층에 서서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졌다. 지난 3년 동안 김영희 여사가 남들 앞에서 나를 감싸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를 인정하는 말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도 처음이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충분한 동기, 충분한 압박,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김영희는 그녀의 방식으로 과거의 잘못을 힘껏 만회하고 있었다. 비록 그 만회가 조금 늦었고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나는 희망을 보았다. 이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2달 후 시아버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집안 분위기도 점점 더 화목해졌다. 준우는 이 기간 동안 정말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정에서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더욱 열심히 일했다. 심지어 야근 프로젝트를 자처하며 돈을 더 벌려고 노력했다. 김영희 여사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다. 그녀는 꼬박꼬박 돈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더 많이 맡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내 일과 선택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내가 출장을 가야 할 때 그녀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민준이를 돌봐주었다. 내가 야근으로 늦게 귀가할 때 그녀는 비꼬는 대신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서연아,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지. 이 말이 김영희 여사의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유난히 감격스러웠다. 그날 저녁 나와 준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민준이는 우리 사이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서연아, 준우가 갑자기 말했다. 할 말이 있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이 2달 동안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계속 반성했어.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예전에 나는 정말 부족한 남편이었어. 당신 혼자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게 했고,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맞서게 했지.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 결혼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2사람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것이고, 한 사람의 타협이 아니라 2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나는 조용히 들었다. 마음이 뭉클했다. 서연아, 내가 예전에 당신에게 상처 줬다는 거 알아. 당신이 아직 나를 완전히 믿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 준우가 계속해서 말했. 하지만 나에게 정식으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우리 결혼 생활이 다시 시작될 기회를.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될게. 말을 마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섬세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서연아,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랑 다시 한번 결혼해 줄래?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어줄래? 그 반지를 보며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서였다. 감동과 안도감, 그리고 마침내 빛을 본 것 같은 기쁨. 준우 씨, 그거 알아?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이 2달 동안 나는 매일 당신과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봤어.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받은 상처가 정말 아물 수 있을까? 깨진 신뢰가 정말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계속 생각했어.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하다고. 과정은 고통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마음만 있다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나는 왼손을 내밀어 준우가 내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게 했다. 응, 박준우. 다시 한번 당신을 믿을게. 우리의 사랑을 다시 믿을게. 하지만 오늘의 이 약속, 오늘의 이 초심을 꼭 기억해줘. 준우는 감격에 겨워 나를 꼭 껴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서연아.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소중히 할게. 평생을 걸고 소중히 할게. 민준이가 우리가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까르르 웃으며 작은 손을 뻗어 우리 어비아티아에 끼어들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1년 후 나는 사무실에 앉아 방금 대형 프로젝트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에 거의 100억 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직장에서의 내 입지도 한층 더 굳건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우가 보낸 메시지였다. 여보, 축하해. 회사에서 당신이 큰 계약 따냈다는 소식 들었어. 오늘 저녁에 우리 축하 파티하자. 나는 메시지를 보며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지난 1년 동안 준우는 정말로 그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가정에서의 책임감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로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는 점이다. 내가 일 때문에 좌절할 때면 그는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가 성취를 이룰 때면 그는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김영희 여사의 변화도 나를 기쁘게 했다. 그녀는 나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민준이에게 최고의 할머니가 되어 주었다. 더 고마운 것은 그녀가 내 일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서연아, 넌 밖에서 일하느라 힘드니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이 김영희 여사의 입에서 나올 때면 여전히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변화가 진실되고 오래 지속될 것임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방적인 타협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존중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집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나를 위한 축하 파티가 분명했다. 민준이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로 달려와 내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엄마. 이제 3살이 된 아들은 말을 아주 잘해서 매일 내게 무수한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준다. 엄마, 할머니가 오늘 엄마 엄청 대단하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웅얼거리며 말했다. 맞아, 엄마는 정말 대단해.
준우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다. 우리 집에는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엄마가 있지. 김영희 여사도 부엌에서 나오며 손에는 요리가 담긴 접시를 들고 있었다. 서연아, 오늘 다니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준비했다. 어서 손 씻고 밥 먹자. 이 따뜻한 광경을 보며 나는 가슴속에 뭉클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었다. 나의 타협으로 얻어낸 표면적인 화목이 아니라 상호 존중으로 이뤄낸 진정한 행복. 식사를 하던 중 김영희 여사가 갑자기 말했다. 서연아, 할 말이 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내가 물었다. 그 예단 돈 말이다. 내가 다 갚았다. 김영희 여사가 약간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1년 넘게 걸렸지만 어쨌든 다 갚았어. 어머니,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내가 막말을 하려던 참에 그녀가 말을 끊었다. 아니다. 꼭 갚아야 했어. 김영희 여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 돈은 원래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거잖니. 너희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해.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라도 내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내가 진심으로 변하고 싶어 한다는 걸 네가 알아주길 바랐어.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속의 마지막 앙금마저 사라졌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오해와 화해로 가득 차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후에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는가, 상처받은 후에도 여전히 사랑과 가정을 믿을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지지해주셔서 감사해요. 다 한 가족인데 고맙기는. 김영희 여사가 웃었다. 이제 나는 마음 편히 할머니 역할이나 할란다. 너희 젊은이들 일에는 더 이상 참견 안 할게. 준우는 옆에서 우리를 보며 눈에 감사를 가득 담고 있었다. 서연아, 그때 우리를 정말로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만약 당신이 그때 정말 이혼했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로 깨졌을 거야. 그리고 나도 오늘의 변화와 성장은 없었을 거고. 나는 이 가족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때로는 양보가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고집이 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지혜는 언제 고집해야 할지, 언제 용서해야 할지, 언제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할지, 그리고 언제 가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지를 아는 데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이 경험을 되돌아보며 종종 생각한다. 만약 그때 내가 정말로 이혼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아마 잘 살고 있을 것이다. 혼자서 살아갈 능력은 충분하니까. 하지만 소중한 것들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변하려는 의지가 있는 남편, 진심으로 뉘우치는 시어머니, 그리고 완전한 가정 같은 것들. 물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고 타협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고 각 가정의 문제도 다르다. 어떤 상처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고 어떤 관계는 정말로 회복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 당신의 가족이 정말로 변하려 하고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사랑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인생은 길고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중요한 것은 실수 후에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는가, 상처를 준 후에 열심히 만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의 나, 여전히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는 커리어우먼이고 여전히 직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여전히 꿈을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는다. 나를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남편, 나를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시어머니, 그리고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 있다. 나는 이것이 최고의 결말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양보로 얻어낸 거짓된 화목이 아니라 상호 존중으로 이뤄낸 진정한 행복. 시아버님의 치료비가 담겨있던 그 은행 카드는 지금도 내 가방 안에 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무기가 아니라 가정에 대한 나의 책임감의 표현이다. 나의 협상 카드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나의 사랑이다. 때때로 삶은 이렇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장을 가르쳐주고 또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릴 의지가 있는가, 겨울 속에서 봄을 믿을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는 그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에 감사한다. 맹목적인 인내가 아니라 지혜로운 고집을, 원칙 없는 타협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관용을.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변하고 믿으려 한다면 분명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나처럼 연봉 1억 5천만 원의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전업주부가 되라는 강요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의 지혜와 고집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지위를 쟁취했고 이 가정을 위해 진정한 화합의 길을 찾아냈기 때문이다.